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하며 파행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률이 15%에 불과하다며 청문회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3%가 제출됐다며 전례 없는 청문회 파괴라고 맞섰는데요. 1일 1 의혹이라 불릴 정도로 이해훈 후보자를 향한 의혹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과 부동산 투기 의혹부터 보좌진을 향한 폭언 논란, 그리고 두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단 1.6명만이 적격이라고 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문회도 열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728조 원이라는 나라 국간의 책임질 수장 후보자입니다. 청문회를 통해 제대로 된 자격을 검증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1월 1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빈집이 점점 늘어나며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경북연구원 황성윤 전문위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 연결해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산될 줄 알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요,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논의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통합 논의 불을 지핀 건 정부였죠? 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묶어 지역을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시한 인센티브는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의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인데요. 일단 재정 지원 분야에서는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을 해서 국가 재원을 재분배하고 또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해서 국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그럼 지자체 재정 지원 말고 어떤 인센티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우선 통합특별시의 위상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기존에 2명이던 무단체장 수는 4명으로 또 직급도 1급에서 차관급으로 상향됩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 현행 2급인 핵심 보직은 1급으로 상향이 되고요. 그리고 실국 설치나 인사 운영 등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를 해서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으로
복잡한 행정 수요와 또 재난 대응, 치안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는 이제 우선 대상이 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통합특별시 내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이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법 제정 이후 국무총리 소속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정부는 이를 통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 또 생활인프라 확충, 청년인구 유출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합특별시를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입주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토지 임대료와 지방세의 감면,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의 지원 강화 등도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이루어지는데요. 정부의 이런 발표가 있자마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바로 반응을 했어요. 곧장 환영 의사를 밝혔어요. 네, 이철우 지사는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 시도 인센티브안을 발표를 하자 곧장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와 재정이 담보돼야 한다. 이런 조건도 달았습니다. 이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핵심은 재정 지원 성격이다.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 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그대로 지원하고 별도로 포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즉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통합의 효과가 크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TK 신공항과 또 공항 후적지를 개발을 하고 북부권과 동해안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낙후 지역이 피해를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균형 발전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에 대해서 강하게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인 대구시장과도 만나기로 했죠? 네, 만남은 내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이뤄질 예정인데요. 대구시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만남을 갖게 됐다. 이 정도가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마 내일 만남에서는 그간 대구 경북이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을 했으나 2번이나 실패한 전례를 고려를 했을 때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앞으로 통합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벌써 2번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된다면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통합 논의는 어쩌면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급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 1일 조직 개편 과정에서 그간 행정통합 업무를 담당을 했던 대구 경북 통합추진단을 폐지를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사퇴한 2025년 4월 이후 또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시를 하고 충청권 또 호남권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 TK가 이에 반응을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이번에 통합 논의는 그동안 TK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표방을 해왔던 상향식이 아니라 지방의 의견 수렴 과정을 생략한 하향식 정부 주도의 통합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결국 TK 스스로 해온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고요. 그리고 정부의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현재 환율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찍어낸 현금 살포로 인해서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만 재정 적자가 90조를 육박하는 등 국가 채무가 1,3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원 마련에 대한 설명 없이 돈을 지원한다? 결국 또 돈을 찍어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통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네, 그 말도 맞는데 그런데 그 논의를 통해서 이번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자신들의 강세 지역인 호남과 또 청와대 인사가 출마할 것이 유력한 충청의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곳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기로 했고 TK는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뛰어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당시의 여당 지역이었던
TK와 또 부산 경남의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TK 통합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도시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조차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건 어쩌면 어불성설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정치인들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 자체가 통합을 저해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 도지사 3선 출마를 작년 연말에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 국회의원들 거의 다 이건 초선에 2년 정도 국회의원을 한 사람들도 지금 대구시장에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정치인들이 통합 논의를 주도하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셈법들 가령 3선 혹은 통합단체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진정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통합 찬반을 두고도 후보 간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입장만 낼게 뻔합니다. 이철우 지사의 통합 찬성에 도지사 후보군을 자처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광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치인들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시간이 촉박한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135일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논의를 마쳐서 6월 선거 때 통합단체장, 즉 통합을 이뤄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강주 전남은 몰라도 이미 대전 충남에서도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고요. 또 여러 번 좌절된 TK와 달리 지역 내에서 꾸준히 합의하고 논의가 이뤄졌던 부산 성남마저도 4월에 주민투표를 완료를 하고 5월에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켜 6월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 이런 초단기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촉박하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는 지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졸속으로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신데 결국 이 통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문현답일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후진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주민투표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서 인민의 국회의원이 묻지마 통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지금의 통합 또한 그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데요. 제대로 된 재원 마련 계획 없이 인센티브만 제시하는 정부, 그리고 그걸 깊이 고민하지 않고 접속받은 단체장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년 전에 실패했던 통합이 그땐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실패한 거라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때의 단체장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혹시 있었음에도 실패를 했었다면 또다시 실패를 답습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정부는 단지 통합을 선거용 공약으로 띄우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은 말살되고 있고 또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은 결정인지 이런 판단도 필요해 보이겠고요. 결국 통합은 후진 정치로 인해서 또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되지 않는 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네. 일단 당장 내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만나기로 했는데요. 내일 또 나올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 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디오 6시 21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이웃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빈집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원인은 뭘까요? 또 이 빈집 문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경북연구원 황성윤 전문위원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북연구원 황성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보고서 제목이요. 상당히 매섭더라고요. 경북 빈집 15,000호가 던지는 정책적 경고라고 하셨는데요. 현재 경북 빈집 상황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예, 빈집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북의 빈집은 15,502호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인구 1만 명당 빈집 수를 보면요. 경북은 61.2호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서울의 7.2호나 경기의 4.9호와 비교해서 10배 이상 높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경고하는 바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의 빈집은 재개발을 기다리거나 잠시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경북의 빈집은 인구 감소와 지역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빈집 15,000호는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국토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나 의성, 영양, 고령 같은 군 지역은 주거 공백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빈집이 늘어나는 게 해당 마을이나 지자체 행정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게 되나요? 예. 말씀하신 의성, 영양 같은 군 지역은 빈집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빈집이 방치되면 당장 붕괴나 화재 같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마을 경관을 해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자체가 나서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빈집을 관리하고 철거하는 데 지자체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드는데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고령화율 40%와 교통 30분을 임계점으로 지적하셨는데요. 왜 이 두 가지 조건이 빈집 급증의 분기점이 되는 건가요? 이번 연구에서 데이터 분석 결과 아주 뚜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마을의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빈집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위험 전이 구간이 발생합니다. 30%대까지는 빈집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40%를 넘어서면 빈집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집을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마을이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지역에서는 빈집 증가 비율이 훨씬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젊은 연령층이 마을을 떠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요양병원으로 가신 뒤에는 집을 채울 수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 때문에 빈집 고착화가 계속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을의 고령화율이 40%를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질 때 빈집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위험 전이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빈집은 발생 원인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빈집이지만요. 네. 빈집의 발생 지역에 따라서 원인이 다릅니다. 포항이나 경주 같은 시 지역의 빈집은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이 비계되는 도시 쇠퇴형입니다. 반면 의성이나 영양 같은 군 지역은 인구 자체가 줄어서 집을 쓸 사람이 없어지는 농촌 소멸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도시 재생이나 정비 사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면에 수요 자체가 사라진 농촌 지역은 도시와 똑같은 정비 기준을 내세운다면 빈집 개선 문제를 이제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유형에 맞는 균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시 쇠퇴형과 농촌 소멸형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빈집 정책을 보면 주로 철거와 정비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획일적인 방식이 오히려 관리 비용만 높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면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현재 정책은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 실태 조사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네. 빈집이 발생한 후에 이제 방치되고 망가져서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5년의 시간 동안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 쓸 수 있는 1등급과 2등급 빈집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결국 철거해야만 하는 3등급 빈집으로 악화되는 것이 현재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철거와 정비에만 치중해 있지 말아야 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빈집 행정을 보전 활용구역과 정비 보건구역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모든 빈집을 다 고쳐 쓸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율 40%와 교통 접근성 30분이라는 인계점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네. 교통이 어느 정도 좋고 고령화가 덜 진행된 곳은 보전 및 활용구역으로 정해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이미 초고령화가 된 소멸 위험 지역은 무리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정비 및 보건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행정 비용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빈집이 생기고 나서 치우는 게 아니라 생기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사전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IT 기술이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빈집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나요? 빈집은 사람이 떠나서 방치된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빈집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빈집 모니터링 체계가 되겠습니다. 전기나 상수도 또는 이동통신 사용량 데이터 등을 분석하면
특정 지역에 집이 비어가고 있다는 징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빈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면 집이 망가지기 전에 지자체가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임대를 유도한다거나 관리를 지원하는 식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경북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이나 지자체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빈집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서요, 지역의 생존 문제가 이제 되었습니다. 지자체는 지금까지의 사후 철거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 여건에 따라 활용할 곳과 복원할 곳을 구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북의 빈집 1만 5천 호는 우리 국토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빈집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폐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지역의 가능성을 여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관점에서 빈집 정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경북의 빈집 실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북연구원 황성윤 전문위원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박규환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10년 구형했고 법원이 징역 5년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검찰의 징역 10년 구형도 조금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네. 법원에서 이제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법원이 유죄를 아주 정확히 잘 인정했고요. 또 어떤 범행 경위라든가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렇게도 밝혔고, 네. 또 무엇보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잘 짚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또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 대목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형사처벌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 이것이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다라고 하면서 5년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약하게 선고를 했다고 보이는데요. 네. 통상 형사처벌 없는 초범들에 대해서는 좀 정상 참작해서 약간 감경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취지는요, 이게 초범이라는 건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단히 준법 생활을 잘 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 이럴 때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도 아주 중대한 이런 내란이라든가 혹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건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잖아요. 청와대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사병처럼 부려서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국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은 곧바로 내란과도 연결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대한 사안인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초범이다 해서 좀 유리한 정상으로 본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렵죠. 네. 그럼 뭐 이런 사안을 재범, 삼범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초범이어야 되고 초범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이것을 거론한 것은요, 좀 너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중대성, 이것을 좀 가벼이 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뭐 지울 수가 없죠. 네. 오늘 4시쯤에 체포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 함께 네. 전해드리고요. 그나저나 2차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방선거용이다, 기존 특검 재탕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1차 특검이 세 분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최혜병 특검 이렇게 세 개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그 세 개 특검에서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워낙 그 범죄 사실이 방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범죄 사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다 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란 특검이라고 한다면요, 검찰의 내란 개입 문제나 또 대통령실이 내란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문제, 특히 수거 대상 독사를 하고 또 폭침을 시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쭉 들어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수사가 아직 제대로 안 됐고요. 특히 김건희 씨 특검은요, 원래 특검에서 수사하기로 된 항목이 16개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제대로 된 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예컨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나 또 통일교와의 어떤 정교 유착건이라든가 또 서울 양평 그 고속도로 노선 변경건,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런 거라든가 또 최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떤 수사에 대한 지시를 했던 이런 내용이라든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최혜병 특검도 구명 로비 의혹 이거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진했던 그리고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사안들을 이제 다시라기보다는 이거는 새롭게 또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탕삼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사안들을 당연히 다 수사해서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죠. 그래야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내란이라든가 혹은 또 이런 민간인의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특검해야 되는 거죠. 네. 2차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쭉 짚어주셨고요. 그나저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소위 쌍특검이죠. 민주당의 공천 헌금과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면서 단식 중인데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통상 우리가 이렇게 단식 투쟁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는 요구 조건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식적으로 내건 요구 조건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 의혹과 민주당 공천 헌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결국 통일교 처음에 의혹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되어서는요, 저희들이 바로 지금이라도 특검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네. 또 그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유착, 그 과정에서 오간 금품거래, 이거는요 지금 바로 수사하면 됩니다. 저희는 통일교 특검 언제든지 하자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왕 하는 김에 거기에 진짜 정교 유착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이 기회에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대로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자고 했던 거죠. 네. 이건 오히려 반겨야 마땅한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사실은 신천지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통일교 특검 받아라 하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저는 뒤집어 보면 신천지 특검은 못 받겠다. 좀 이러면서 단식하는 것 아닌가. 네. 왜 신천지 특검은 못 받지? 신천지와 국민의힘은 정말 한 몸인 건가? 뭔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구 조건 들어준다. 다 지금이라도 특검하자. 그러면 단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이제 그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네. 한편 또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저거는 사실은 명분 없는 굳이 얘기하자면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제명을 둘러싸고 그 본인을 향해서 공격도 오고 그리고 또 그걸 둘러싸고 당내에 갈등이 심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단식하는 것 아니냐. 네. 한동훈 사태로 위기가 몰리자. 어떤 시선 돌리기, 국면 전환용 혹은 뭐 요즘 스스로 그런 표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셀프 구명 단식이라고. 이제 그건 뭐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니까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떤 대의를 위한 정말로 국민을 위한 이런 단식이 아니라 좀 뭐 이 신천지를 빼기 위한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본인의 어떤 당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뭐 이런 용도의 단식 아닌가 싶어서 네. 좀 단식 투쟁을 너무 희화화하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힘없는 사람에게는 저게 마지막 쓸 수 있는 목숨을 걸고 마지막 쓸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저런 식으로 좀 자기 입지 구축용으로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밥 먹고 싸우시라 지금 단식할 때가 아니라 속고 대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장 대표도 찾아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통일교 특검 하자면 되는데 네. 자꾸 특검하자 하면서 단식하고 있으니 뭐 솔직히 이렇게 어떤 요구 조건을 걸고 하는지 말과 어떤 뜻이 겉으로 드러난 말과 실제 뜻이 좀 다른 것 같으니까요. 네. 뭐 어떻게 저희가 할 도리가 없죠. 아하. 예.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도 얘기했듯이 실제로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또 지난번에 그 대통령과도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는 또 안 오면서 다시 또 영수회담 하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대체 지금 저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 안에서 이야기 나오듯이 그냥 당내 정치용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당내 정치에 뭐 저희들이 답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동혁 대표 단식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나오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됐던지라 당내 정치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가 뭐 그 당 안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니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이요. 앞으로 번복이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확정될까요? 제가 뭐 전망하기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이제 곁에서 바라보기에는 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허. 그냥 실제로 지금 재심 청구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재심 청구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기간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 네. 그럼 재심 기간이 끝나면 뭐 자연스레 제명 절차가 완료되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그냥 전망 한번 해봅니다. 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사과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예. 근데 그 사과가요.
참 한동훈 대표 저는 그럴 때 보면 좀 저분도 왜 저런 게 할까? 사과를 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깔끔하게 내가 이런 점을 잘못했다. 여차저차해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게 사과의 기본인데 내용 전혀 없이 그냥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원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그리고 당의 징계 처분은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다. 이 조작과 정치보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저분이 정말로 자기 성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건 정치인이든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를 좀 성찰하고 또 책임지는 이런 능력과 태도 아주 중요한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지점에서 저는 매우 지금 취약하고 좀 준비가 덜 된 네. 이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네요. 네. 국민의힘 당내 갈등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계속해서 짚어봐야겠고요. 그나저나 오늘 이해훈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이거 여야 합의 통해서 오늘 청문회 하기로 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상임위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야 합의를 정면으로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국무위원 공직 후보자 자격과 역량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것. 이거 국회의 의무이자 책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쉽게 여야 합의를 내던져도 되는지 정말 저는 이 국민의힘 태도가 너무 좀 실망스럽고요. 이해훈 후보자가요. 국민의힘에서 5차례 공천받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5차례나 검증을 해서 국민 앞에 이렇게 선보였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겉으로는 이해훈 후보를 검증한다 하고 지금 여러모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해훈 후보자를 앞세워 놓고 청문회 하기가 뭔가 좀 꺼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해훈 후보자의 발언을 통해서 밝혀질 어떤 국민의힘 내부 실상이라든가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럼 5차례나 공천을 받았단 말입니까? 그러면 다른 국민의힘 그 공천받은 사람이나 의원들은 정말 아무 문제 없고 유일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이해훈 후보자 한 사람만 저런 문제가 그럼 있었던 건가?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청문회장이 자칫하면 이해훈 후보자를 통해서 국민의힘 그쪽 구성원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혹시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지레 청문회를 아예 안 하는 쪽으로 그냥을 편 게 아닐까. 네. 사실 그런 의심까지 좀 들고 있습니다. 빨리 청문회에 참여해야죠. 같이 검증하자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위원장은 청문회 안건조차 오늘 상정하지 않았는데요. 이해훈 장관은 사퇴 의사에 선을 그은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흘러갈까요, 앞으로? 지금이라도 저희는 바로 다시 협의해서 네. 빨리 청문회를 하자.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검증해서 그 다음은 사실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자는 게 저희 입장인데 그렇다고 무한정 그냥 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절차대로 또 가야겠죠. 네, 이렇게 한 주간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문회가 쉽지 않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이렇게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 쭉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